북한 국경경비대 소대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10년간 탈북자를 잡아온 최정예 경비대원이었습니다. 그는 압록강 지형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고 어떤 탈북자도 그의 눈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가 사라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발칵 뒤집혔고 한국 국정원마저 그의 증언을 듣고 놀랐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국경을 지키던 군인이 왜 그 국경을 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북한인민군 국경경비대 소대장으로 10년을 복무했습니다. 계급은 상사였고 양강도 해산시 국경지역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지킨 곳은 압록강이었습니다. 강 건너로 중국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해산은 북한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압록강이 꽁꽁 얼어붙어서 걸어서도 건널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곳 경비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겨울이면 탈북자들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려고 시도하니까요. 저는 23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일반 병사로 시작해서 10년 동안 계급을 올려 소대장이 됐습니다. 부하가 30명쯤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압록강 5km 구간을 지켰습니다. 하루 일과는 엄격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점호를 받고 아침 식사 후 오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강변을 순찰하고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감시했습니다. 밤에도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야간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우리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탈북자를 막는 것, 밀수꾼을 잡는 것, 중국인의 불법 월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탈북자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탈북하면 우리 소대 전체가 처벌받았습니다. 강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구멍이 있었고 낡은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순찰을 돌아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강변을 걸으며 감시했습니다. 망원경으로 중국 쪽을 보면 불빛이 환했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차들이 다녔습니다. 밤이 되어도 밝았습니다. 반면 우리 쪽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요. 그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수정주의 국가다. 우리는 주체 사상으로 자립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컸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저렇게 다를까? 경비대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한 달에 쌀이 10kg 정도 나왔는데 그것도 옥수수가 반 이상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한 달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몰래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 부하 중에 김 병장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산 출신이었고 저와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그 친구는 휴가 때마다 장마당에 나가서 담배를 팔았습니다. 소대장님, 이렇게라도 안 하면 가족이 굶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저도 사정을 아니까요. 군인 월급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에 북한 돈으로 5,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몇백 원 정도였습니다. 그걸로는 담배 한 갑도 못 샀습니다. 그래서 뇌물이 판쳤습니다. 탈북자를 잡으면 포상이 있었습니다. 돈도 받고 휴가도 받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탈북자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탈북자를 20명 넘게 잡았습니다. 처음 탈북자를 잡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2009년 겨울이었습니다. 26살 때였죠. 야간 순찰을 돌다가 얼음 위를 걷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여자는 멈춰섰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임무니까요. 그 여자는 보위부로 넘겨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포상금을 받았고 계급도 올랐습니다.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탈북자를 잡고 밀수꾼을 잡고 국경을 지켰습니다. 압록강 지형은 제 손바닥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어디가 얕은지, 어디가 깊은지, 어디로 건너면 안전한지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에게도 엄격했습니다. 절대 탈북자를 놓치지 마라. 한 명이라도 놓치면 우리 모두 끝이다. 야간 근무 때 졸면 혼났습니다. 순찰을 제대로 안 돌면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서운 소대장으로 소문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12살, 딸 수진이는 9살이었습니다. 아내는 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제 월급과 아내 월급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도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월급을 못 받으니까 수업을 대충 했습니다. 교과서도 낡았고 공책도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겨울에도 제대로 된 외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창밖을 보다가 중국 쪽 불빛을 봤습니다. 화냈습니다. 저쪽에는 전기가 풍족한가 봅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쪽은 왜 저렇게 밝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쪽은 중국이란다. 중국은 뭐예요? 다른 나라야. 딸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밝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탈북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들을 범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냥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걸까?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압록강을 바라봤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봄이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경애하는 장군님, 저는 조국을 목숨으로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곧 저를 바꿔놓을 거대한 물결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의문이 균열로 바뀐 건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압록강변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부하 2명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손전등을 비추니 여자 2이었습니다. 한 명은 젊었고 한 명은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딸 같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는 그냥, 그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8달째예요. 중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나이 든 여자.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가 없어요. 밥이 없어요. 약도 없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임신한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배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탈북자는 무조건 체포해야 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규정이니까 저는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부하들이 그들의 손을 묶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울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만이라도. 제발. 하지만 저는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보위부로 넘겨졌습니다. 저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2명을 잡았으니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공개 처형됐다고 했습니다.
해산 시내 광장에서요. 탈북 시도는 반역죄였고 반역죄는 사형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 그녀의 어머니도 함께 처형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임신한 여자를 잡아서 죽게 만들었다고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죽었을 겁니다.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제 손에요. 다음날 출근해서 부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병장이 말했습니다. 소 대장님, 요즘 공개 처형이 너무 많아요. 지난달에만 10명 넘게 처형당했어요. 무슨 죄로? 탈북 시도, 한국 영화 본 죄, 장마당에서 불법 장사한 죄.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사형을 받을 죄인가? 김 병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 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반역죄인데요. 그래, 반역죄지.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찰을 돌다가 중국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을 겁니다. 임신한 여자도 저쪽에 갔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막았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탈북자를 잡아왔습니다. 20명 넘게 잡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수용소로 갔거나 처형당했을 겁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탈북하려던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5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새벽 4시쯤 강을 건너려다 걸렸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도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동무, 아니, 동지, 우리 아이만이라도 보내주면 안 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규정이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 제 딸 수진이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도 9살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 가족도 보위부로 넘겨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고 했습니다. 가족 전체가요. 5살 아이까지요.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손자도 수용소에 갑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딸을 안았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내가 사랑스러워서.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수용소에 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아이들 미래가 걱정돼서.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민철이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영양실조래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민철이가? 네. 병원에서 링거를 맞췄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대요. 영양실조가 너무 많대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아이들은 굶어야 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국경을 지키고 아내는 환자를 돌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굶고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날 밤부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올린 신념, 충성심,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군인이었지만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탈북자를 발견해도 예전처럼 빠르게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도 살고 싶어서 가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잡아야 했습니다. 안 잡으면
제가 처벌받으니까요. 어느 날, 김 병장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소 대장님, 요즘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으세요. 뭐가? 예전에는 탈북자 잡는데 제일 열심히셨잖아요. 요즘은 좀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야. 하지만 김 병장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소 대장님, 저도 요즘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압록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때 많은 걸 겪으셨습니다. 전쟁의 아픔, 이산가족의 슬픔. 그때도 사람들이 살기 위해 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곧 더 큰 결단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혼란이 절망으로 바뀐 건 2018년 봄이었습니다. 김 병장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힌 겁니다. 22살 젊은 여자였습니다. 중국으로 가려다가 다른 경비대에 붙잡혔습니다. 김 병장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소 대장님, 제 동생이.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보위부에 잡혔어요. 탈북 시도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어제 밤이요. 해산 북쪽 구역에서요. 지금 어디 있어? 보위부 유치장이요. 곧 재판받는데요. 탈북 시도는 중죄였습니다. 보통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김 병장의 동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연좌제 때문에 김 병장도 그의 부모님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뭐라도 해봐야죠. 뇌물을. 김 병장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중국 돈 2,000달러래요. 그럼 처형은 면하고 수용소로 보낸대요. 2,000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김 병장은 집을 팔았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살던 집을요. 친척들에게 빌렸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1,000달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000달러가 모자랐습니다. 저도 도왔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을 꺼내줬습니다. 300달러였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10달러, 20달러씩 모았습니다. 그렇게 1,500달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0달러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김 병장은 뇌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2,000달러를 못 만들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그의 동생은 공개 처형됐습니다. 해산 시내 광장에서요. 김 병장은 그 자리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참석해야 했습니다. 처형 다음 날 김 병장이 근무에 나왔습니다. 눈이 죽어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견뎌야 한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 대장님, 김 병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동생은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밥 먹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죽을 죄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그의 동생은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이 죄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김 병장이 사라졌습니다. 근무 중에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야간 순찰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색에 나섰습니다. 압록강변을 샅샅이 뒤렸습니다. 이틀 후 강 하류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익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강에 뛰어든 거라는 거요. 동생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김 병장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 두 자식을 일주일 사이에 잃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인가? 그날 밤, 저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김 병장 봤어. 그 친구 동생이 탈북하다 죽었어. 그 친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이게 정상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병원에서 매일 봐요. 굶어서 죽는 사람들, 약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 아이들도 많아요.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 민철이도 영양실조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네, 요즘 더 심해졌어요. 학교에서 또 쓰러졌대요. 선생님이 연락 왔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른 길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다른 길이요?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그건 알아. 위험한 거 알아. 하지만 여기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어. 이미 민철이가 영양실조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야.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어요? 당신은 경비대잖아요. 감시가 심할 텐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경비 시스템을 다 알아. 언제 순찰이 돌고 어디가 약한지, 어떻게 건너야 안전한지 다 알아. 하지만 걸리면 우리 모두 죽어. 알아. 하지만 여기 있어도 천천히 죽는 거야. 차라리 한번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결정하면 따를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날 밤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비대 소대장이 탈북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자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체제의 최전선에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탈북한다면 북한 당국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게다가 저만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데려가야 했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국경을 넘는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부하 중 한 명인 박상병의 아버지가 공개 처형됐습니다.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 DVD를 팔았다는 죄였습니다. 박상병은 군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상병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근무 중에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견뎌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떡하냐? 하지만 제 말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박상병도 탈영했습니다. 중국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소대에서 탈영병이 나온 겁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소대장인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강등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소대장 동무, 당신 소대에서 문제가 많소. 김 병장은 자살했고 박상병은 탈영했소. 당신 책임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도 의심스럽소. 혹시 당신도 반동 사상을 품고 있는 거 아니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까지 의심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저도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나까지 의심받기 시작했어. 지금 안 가면 나중에는 기회도 없을 거야.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 안에 탈북하기로요. 10년 동안 지켜온 국경을 제 손으로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배신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중국 쪽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아이들이 굶지 않을까? 약도 있을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 희망 하나만 붙잡고 저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10년간 이 국경을 지켜온 경비대 소대장이었습니다. 압록강의 모든 구간을 알았고 경비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았습니다. 순찰 루트,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 위치, 철조망의 약한 곳, 모두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경비대 소대장이 탈북한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얼마나 추격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아이 둘까지 데려가야 했습니다. 4명이 함께 국경을 넘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먼저 시기를 정해야 했습니다. 언제 가는 게 가장 안전할까? 저는 근무 일정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소대는 이틀에 한 번씩 야간 근무를 섰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설 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직접 순찰 루트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장소였습니다. 압록강 5km 구간 중에서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 저는 매일 강변을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물의 깊이, 강의 폭, 중국 쪽 지형, 모든 걸 체크했습니다. 마침내 한 곳을 정했습니다. 계산 남쪽 3km 지점이었습니다. 거기는 강폭이 좁았습니다. 불과 50m 정도였습니다. 물도 얕았습니다. 성인 남자 허리 높이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쪽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건너가면 숨을 곳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조의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박 중사가 이끄는 조였습니다. 박 중사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피할까?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근무, 교대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박 중사 조와 우리 조가 교대하는 시간, 그 짧은 공백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교대는 밤 12시에 이뤄졌습니다. 전임 조가 철수하고 새 조가 배치되는 사이 10분에서 15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건너는 겁니다. 박 중사조는 이미 철수했고 우리 조는 아직 배치되기 전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우리 조와 마주칠 테니까요. 날짜도 정해야 했습니다. 달이 없는 날이 좋았습니다. 어두울수록 안전하니까요. 음력 달력을 보니 한 달 후인 5월 23일이 금운날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날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동의했지만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민철이는 12살, 수진이는 9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무서워서 울면 어떡하죠? 고민 끝에 출발 전날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수로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아이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빠가 이런 말 했어요라고 하면 바로 보위부에 신고되니까요. 준비물도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챙기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만 준비했습니다. 옷 한 벌씩, 마른 음식 조금, 물.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은 최대한 모았습니다. 중국에서 필요할 테니까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5월 23일이야. 그날 밤 11시 반에 집을 나서야 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할 거예요? 응.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이미 결심했어. 아이들은요? 전날 밤에 말할 거야? 조용히 따라오라고. 무섭더라도 소리 내지 말라고. 아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요. 당신만 믿을게요. 일주일 전부터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근무도 성실히 했고 부하들에게도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계속 점검했습니다. 5월 23일 밤 11시 반, 집을 나선다. 11시 40분, 강변 도착. 12시 정각, 박 중사 조 철수. 12시 5분, 강 건너기 시작. 12시 10분, 중국 도착.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만약 박 중사 조가 늦게 철수하면, 만약 우리 조가 일찍 도착하면, 만약 강을 건너다 걸리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출발 신호였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소대장이니까 다른 부하들에게 근무 배치를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오늘 밤 나는 남쪽 3km 지점을 직접 점검하겠다. 너희들은 북쪽 구역을 맡아라. 이렇게 말하면 부하들은 북쪽으로 갈 겁니다. 저는 혼자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강을 건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곧 들통날 겁니다. 새벽에 제가 안 돌아오면 부하들이 수색에 나설 테니까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중국에 도착한 후일 겁니다. 최소한 두세 시간의 시간은 벌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5월 23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수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죽습니다. 처형당하거나 수용소로 갈 겁니다. 5월 22일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근무를 서고 부하들을 지휘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10년간 훈련받은 군인이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밥을 먹었습니다. 옥수수밥에 김치, 된장찌개, 초라한 식사였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북한 음식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민철아, 수진아, 이리 와봐. 두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뭐예요, 아빠?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밤에 여행을 갈 거야. 아주 중요한 여행이야. 어디로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쪽으로.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쪽을요. 민철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중국이요? 응, 중국이야. 거기서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왜요? 여기가 싫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여기는 너희들이 행복할 수 없는 곳이야. 아빠는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마음껏 공부하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가야 해. 무서워요. 아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아빠가 지켜줄게. 너희들은 아빠만 믿으면 돼.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학교 친구들한테 인사 안 해도 돼요? 응, 안 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부모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자식이 이 땅을 떠납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살려야 합니다. 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5월 23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5월 23일,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침 점호를 받고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무도 제 속마음을 몰랐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해온 대로 행동했습니다. 엄격한 소대장, 충성스러운 군인,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 근무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 야간 근무는 제 조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남쪽 3km 지점을 직접 점검한다. 최근 그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대장이었고 이런 지시는 자주 내렸으니까요. 너희들은 북쪽 2km 구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해라. 철조망 점검도 꼼꼼히 하고. 알겠습니다. 소대장 동지. 부하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저도 경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례가 될 줄은 그들이 몰랐습니다. 저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부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근무 교대 전에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방은 아주 작았습니다.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요. 준비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이들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오늘이에요? 응, 오늘이야. 무서워도 아빠만 믿어라. 저녁 7시. 다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야간 근무는 밤 10시부터였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긴 3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수없이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밤 10시. 드디어 근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부하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자, 오늘도 긴장하고 근무하자. 탈북자 한 명이라도 놓치면 우리 모두 끝이다. 부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쪽 조는 출발해라. 나는 남쪽을 점검하고 올 것이다. 부하들이 북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남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침착했습니다. 10년 동안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남쪽 3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집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중사조는 아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11시 10분. 조용히 집으로 갔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요.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하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안녕. 내 집. 11시 40분. 우리는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남쪽 3km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지켜온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탈북자를 잡던 제가 이제 탈북자가 되는 겁니다. 박 중사 조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0분. 10분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수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소리 내면 안 돼. 민철이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내는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11시 55분. 박 중사조의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철수하는 겁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가 배치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북쪽에 있었고요. 자정 정각, 박 중사조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공백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간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저는 가족들을 이끌고 철조망으로 갔습니다. 철조망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몰래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대장인 제가 철조망을 검사하니까요.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먼저 제가, 그 다음 민철이, 수진이, 마지막으로 아내가 지나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선을 넘은 겁니다. 압록강이 앞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음날이라 달빛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어두울수록 안전하니까요. 강으로 내려간다. 조용히, 천천히. 우리는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돌이 많아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제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자정 5분. 드디어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5월이었지만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작은 비명을 냈습니다. 저는 재빨리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 허리까지 찼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성인 남자 허리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깊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업었습니다. 아내는 민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강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돌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넘어지면 안 됐습니다. 소리가 나면 끝이니까요. 10m, 20m, 30m.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중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북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대장 동지, 소대장 동지 어디 계십니까? 제 부하들이었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아마 북쪽 순찰을 마치고 저와 합류하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더 빨리. 우리는 속도를 냈습니다. 물소리가 조금 커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대장 동지.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변을 비췄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족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이 강을 비췄습니다. 우리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었고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손전등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40m, 45m, 거의 다 왔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자정 10분, 드디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강둑을 기어올랐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돌아보니 북한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제 부하들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자. 빨리. 우리는 중국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본 마을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수없이 바라본 곳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보였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알아차린 겁니다. 곧 추격이 시작될 겁니다. 국경경비대 소대장이 탈북했다는 소식에 북한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뛰어. 우리는 달렸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힘껏 뛰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10분을 달렸을까요? 우리는 중국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칭방주워먼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는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 근무하면서 배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니먼시.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워먼시 토어 베이저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찐 라에 들어와.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드디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 중국인 남자는 조선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따뜻한 물을 주고 마른 옷을 가져다 뒀습니다. 빨리 갈아입어요. 감기 걸려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김철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북에서 왔어요. 50년 전에 6.25 때 피난 나왔죠. 내 부모님도 북에 계셔요.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도와야죠. 하지만 올해는 못 있어요. 중국 공안이 순찰 돌아요. 탈북자 잡으면 돈 받으니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일 새벽에 여길 떠나야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심양에. 거기 가면 한국 가는 길을 알려줄 거예요. 심양이요? 네. 여기서 100km 떨어져 있어요. 차로 2시간쯤. 그날 밤 우리는 김철수 씨 집에서 잤습니다. 진짜 잠자리였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이불이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천국이에요.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 건너 북한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국경경비대 소대장이 사라졌으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 부하들은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소대장이 탈북했으니 부하들도 처벌받을 겁니다.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김철수 씨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가야 해요. 우리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낡은 벤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타세요. 심양까지 데려다 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저는 절을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한국 가거든 잘 사세요.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새벽 5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캄캄한 새벽길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검문소가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벤 뒤쪽에 숨었습니다. 짐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중국 공안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 가요? 심양이요. 장사하러요. 뒤에 뭐 실었어요? 야채요. 시장에 팔러 가요. 공안이 뒤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소리내지 말라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됐어요. 가세요. 다행히 공안은 대충 보고 보내뒀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도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2시간 후 우리는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빌딩들이 즐비했고 차들이 많았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철이가 창밖을 보며 놀랐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김철수 씨는 우리를 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탈북자들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문을 두드리자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오셨군요. 김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박 목사님은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세요. 한국 가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1달, 늦으면 3달. 중국 공안을 피해야 하니까요. 3달,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박 목사님은 웃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요. 당연한 거죠. 그날부터 우리는 박 목사님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북송되니까요. 북송되면 끝입니다. 공개 처형이거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특히 저는 위험했습니다. 보통 탈북자가 아니라 국경경비대 소대장이었으니까요. 북한 당국이 혈안이 돼서 찾고 있을 겁니다. 중국 공안에게도 현상금을 걸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박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강 씨, 당신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북에서 경비되었다고 했죠. 북한이 당신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제 때문에 피해 주시는 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밖에 나가지 마세요. 창문도 열지 마세요. 소리도 내지 마세요. 우리는 조그만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4명이 한 방에서 석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답답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조금만 참아라. 곧 한국 갈 거야.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목사님이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 눈치를 봐야 해요. 탈북자를 공식적으로 받아줄 수 없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비공식 루트로 가야 해요. 몽골이나 동남아시아로 우회해서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1달이 지났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방 안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어느 날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국 공안이 아파트 단지를 수색한다는 겁니다. 탈북자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박 목사님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숨어야 해요. 빨리. 우리는 벽장 속에 숨었습니다. 4명이 좁은 벽장에 웅크렸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카엠은 문 열어. 박 목사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탈북자 신고 들어왔어요. 이 아파트에 숨어 있다고. 여기는 없는데요. 공안이 집 안을 수색했습니다. 방을 뒤지고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벽장 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떨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여기는 공안이 벽장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거기는 제 옷장이에요. 봐도 되지만. 그리고 무언가를 공안에게 건넸습니다. 돈인 것 같았습니다. 공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한참 후에야 벽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박 목사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틀 후 박 목사님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방법을 찾았어요. 라오스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요. 라오스요? 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브로커가 있어요. 물론 돈이 들지만.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람당 $1,000씩이요. 4명이니까 $4,000. 저는 가지고 온 돈을 꺼냈습니다. $3,000 정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1,000가 부족합니다. 박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보탤게요. $1,000. 그럴 순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당신들이 안전하게 한국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라오스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중국을 종단하는 거였습니다. 위험했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버스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곧 한국 가요. 중국을 벗어나 라오스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틀간의 버스 여행은 지옥 같았습니다. 좁은 버스 안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들키면 모두 끝이니까요. 민철이가 배탈이 났습니다. 아빠, 배 아파요. 하지만 버스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토닥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도착해. 아내는 수진이를 안고 졸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해요. 걸어서요? 네, 산길로 가야 해요. 검문소를 피해서요.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험한 산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가야 해요. 낮에는 중국 국경 순찰대가 돌아요. 밤 9시. 우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우리가 뒤따랐습니다.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못 가겠어요. 저는 딸을 업었습니다. 아빠가 업어줄게. 3시간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몸으로 아이를 업고 산을 오르는 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처지면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자정쯤 브로커가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국경이에요. 저쪽이 라오스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조망도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산속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이제 저쪽으로 내려가면 라오스예요. 우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1시간쯤 내려가니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라오스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내일 아침에 비엔티안으로 갈 거예요. 비엔티안은 라오스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
어느 집에서 잤습니다. 진짜 침대였습니다. 석 달 만에 제대로 누워 잤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응. 이제 거의 다 왔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비엔티안까지 6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트럭은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습니다. 덜컹거렸지만 괜찮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오후 4시.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건물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한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일 아침에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다 줄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 갑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8시, 브로커가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가죠.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비엔티안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15분쯤 가니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였습니다. 저기에요.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극기. 평생 보지 못했던 우리 국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인공기만 봤습니다. 하지만 저쪽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돼서가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탈북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경비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후 직원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왔고 소파가 있었고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직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수진이도 물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경경비대 소대장이었던 것, 탈북을 결심한 이유, 압록강을 건넌 것, 중국에서 숨어 지낸 것, 라오스까지 온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국경경비대 소대장이셨다고요? 그럼 경비 시스템을 다 아시겠네요? 네. 1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건 국정원에서 정말 관심 가질 만한 정보예요. 국정원이요? 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에요. 북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죠. 당신 같은 분의 증언은 정말 귀중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며칠 계세요. 서류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준비할게요. 비행기요? 네. 직접 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비행기. 한 번도 타본 적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특권 측만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같은 사람은 평생 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간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비행기예요. 비엔티안에서 인천까지 직항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야. 정말로 한국 땅을 밟는 거야.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았어요. 아이들 살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민철이와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비행기 처음 타시죠? 걱정 마세요. 안전해요. 공항은 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행기들이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인천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저는 탑승권을 꼭 쥐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곧 이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라오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빠, 우리 하늘을 날고 있어요. 수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응. 우리 하늘을 날아서 한국으로 가는 거야. 4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천, 대한민국, 드디어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로 땅이 보였습니다. 바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갔습니다.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자유의 땅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땅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내렸습니다. 공항 바닥을 밟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곳곳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한글이 보였습니다. 우리말이 들렸습니다. 공항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내 식구가 공항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그 말만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10년 동안 국경을 지켰던 제가 이제 그 국경 너머의 땅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국정원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수 씨죠? 저희는 국가정보원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냥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별도의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조사였습니다. 북한에서 국경경비대 소대장이시다고요? 네. 10년간 복무했습니다. 압록강 어느 구역을 담당하셨나요? 양강도 해산시 남쪽 5km 구간입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경비 시스템, 순찰 루트, 교대 시간, 병력 배치, 무기 현황, 모든 걸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탈북자를 몇 명이나 체포하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명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수용소로 갔거나 처형당했을 겁니다. 말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손으로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보낸 겁니다. 그들도 저처럼 자유를 찾아왔을 텐데 저는 그들을 막았습니다. 임무였지만 그래도 죄는 죄였습니다. 왜 탈북하셨나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체포한 일, 김 병장의 비극, 아들의 영양실조, 양심과 의무 사이의 갈등,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용기라뇨. 저는 그저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음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국정원에 가서 진술했습니다. 지도를 보며 경비 위치를 표시했고 병력 배치도를 그렸고 순찰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강민수 씨의 정보는 정말 귀중합니다. 북한 국경 경비에 대해 이렇게 상세한 정보는 처음이에요. 국정원 팀장이 말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속죄하는 셈 치겠습니다. 속죄요? 네. 저는 10년 동안 탈북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북할 수 있도록.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를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많은 탈북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제가 체포했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임신한 여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 가족, 김 병장. 그들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막았습니까?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수 씨, 당신은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명령을 따라야 하는 군인이었잖아요. 하지만 저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스스로를 먼저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제라도 좋은 일을 하세요. 탈북민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속죄하는 길이에요. 선생님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우리는 서울로 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방이 2개, 화장실, 부엌,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북한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는 중학교 2학년으로, 수진이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북한 경력은 소용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당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1년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수 씨, 북한 관련 강의를 해주실 수 있나요? 국방부나 경찰, 통일 관련 기관에서 필요로 해요. 강의요? 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저는 강사가 됐습니다. 월에 2-3번 여러 기관을 다니며 강의했습니다. 북한 국경 경비 시스템, 탈북 루트, 북한 군대의 실상.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탈북했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잡으면서 어떤 기분이었나요?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탈북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철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수진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2 아이 모두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꿈도 생겼습니다. 민철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약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수진이는 통일부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대로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탈북민 모임에 갑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 중에는 제가 지키던 압록강을 건넌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가 경비대였다고요? 혹시 저를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미안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이제 여기 와서 같이 살잖아요. 같은 편이에요. 작년에는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탈북민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경비대가 국경을 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간 경비대로 복무한 것, 양심의 갈등, 탈북 결심, 그리고 새로운 삶.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잘 사세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 때문에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7년이 됐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운전면허도 땄고 투표권도 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 그립습니다. 고향 해산, 압록강, 그리고 그곳에 남겨둔 사람들. 제 부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았을까요? 김 병장의 가족은 잘 살고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계산에, 압록강에, 제가 10년 동안 지켰던 그곳에, 그리고 제가 체포했던 사람들의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군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일할 뿐. 그들도 괴로워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그들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온 사람들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 모두 한 민족 아닙니까?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가족이 헤어지는 일도, 목숨 걸고 강을 건너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민들을 돕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그게 제 속죄이고 제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체포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김 병장,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